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으로 제가 평소 많이 지켜보는 이효석 SK증권 애널리스트 분인데,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진짜 영상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 영상 많이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내가지고 낸 것을 보고 서점 가서 사놓고 정말 며칠간 묵혀두다가 이제 막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읽은 데까지 정리한 내용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현업에서 느낀 것을 정말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진짜 아끼는 마음이 많이 전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믿고 이분이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활동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빠지기 쉬운 편향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매수 위주 편향성,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도 리포트를 안 쓰는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매도 리포트를 쓰게 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지향 편향성, 단내림 효과라고 하는데 기존의 전망치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정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이걸 단내림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쉬운 길 편향성이라고 빨리 리포트 쓰면 된다는 걸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정보의 정확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빨리 리포트를 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효석 씨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좀 더 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사는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아는 거, 결국 정보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업의 실적을 추정해 보는 방법, 그리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싸게 사고, 남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그리고 남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광기에 미쳐 있을 때 비싸게 파는 것, 이게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주 심플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일단 되게 신뢰가 가는 것은, 애널리스트들 무작정 맹신하지 말자는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라는 장인데, 사실은 이제 이효석 씨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투자를 꼭 해야 되는데, 이효석 님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권유한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걱정한 이유는, 시작하지 않으면 잘 될 가능성이 아예 0%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아예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일반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려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효성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내가 잘 아는 기업이 나를 위해서, 전 나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워렌 버핏 명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캡처해둔 게 마침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결국 인내심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워낙 고점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건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식은 이제 대응의 기술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뭐 현금 확보를 해둔다거나 이런
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 얘기를 하는데, 레이 달리오 중에서 How to Economic Machine Works라고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얘기를 꺼내는데, 디레버리징이란 뭐냐? 레버리징이라는 것은 빚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은 부채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게 어떻게 아름다우냐?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디레버리징 구간에 생기는 일들은 일단은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어요.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면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있으니까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럼 대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개인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걸 상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급하게 사람들이 자산을 팔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이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대출할 때 빌렸던 그 담보자산의 하락, 그러면은 담보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 상환 못하겠네, 더 압박하게 되고, 이 악순환을 돌게 돼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산을 팔아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거를,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자산을 매입해 준다. 그럼 급하게 사람들이 자산을 팔 필요가 없고 자산 하락을 막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추가 압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출을 막 허리띠 졸라매기보다는 여러 개 당장 팔아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이 없으니까 지출을 늘리게 되고, 그럼 이 지출을 통해서 기업들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결국에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긴급하게 양적 완화를 했던 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영상이니까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화량 증가, 우리가 항상 유동성 증가, 통화량 증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를 끊어.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말하는 거고,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을 조금이라도 더, 이게 절대 이 과정이 안 고통스러울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이거를 좀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니까 추천을 일단 남겨놨고요. 연준의 자산을 매입하는 거와 장기 채권 금리 하락, 이거 표현은 아래를 좀 참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될 때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보다 중요한 건 결국 유동성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코로나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공포였어요. 저도 이제 주식 이제 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자산 가격 하락이 1450포인트 코스피, 이제 이 가격이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가격 이때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사람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팔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건데,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더 하락하네? 그러면은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다시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공포 심리는 더 조장되고 짧은 시간 내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뭐냐? 유동성의 부족인데,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이 조급해지는 것을 좀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충분히 큰 자산을 빨리 사거나 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은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2020년 통화량 증가와 2008년에도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 뭐가 다르냐? 속도 차이거든요. 저도 이때는 주식에 전혀 몰랐던 학생 시절이어서 지금 이건 봤는데, 과거를 보니까 뭐가 달랐냐?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파격적인 정책이 신속하게 발표됐다는 거거든요. 결국 속도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빨랐다. 그러면은 연준 자산의 증가 의미는 무엇이냐?
연준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고, 왜냐면은 뭐든지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뭐든지 흔해지면 가치는 하락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85페이지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85페이지 포물선 운동에 비유한 연준 자산의 그림, 이게 되게 연준의 입을 우리는 항상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정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월스트리트밖에 몰랐어요. 이게 금융경제를 말하는 거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2008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은 그 타겟이 이 금융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연준은 월스트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던 건데, 그래서 많이 비판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은 뭐가 다르냐,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된다. 왜냐면 코로나 금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과 가게를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고, 그게 이제 타겟이 금융 경제가 아니라 몇몇 소수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실물 경제, 본인에게 이제 체감되는 게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런 정책들을 더 지지해주고,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런 것을 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이 지나가서 한국 증시가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을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귀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말했듯이 통화량 증가는 돈의 가치 하락,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지 이 돈의 가치 하락과 상쇄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왜 생기는 거냐? 일반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지정 확장 리스크,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시장이겠죠. 그리고 재벌 중심 대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이유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효석 님이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더 다른 시각을 제공을 하는데, 퍼 기준으로 신흥국 평균보다 9.1% 싸게 거래되거든요. 그럼 신흥국 퍼가 일반적으로 12.0배고 우리나라는 10.9%, 그렇기 때문에 9.1%가 싼 건데, 퍼는 뭐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한 건데, 이 순이익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과거 이익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픽스된 거죠.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이익으로 시가총액을 나눠봐야지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일링 퍼보다 포워드 퍼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 미래 이익을 어디서 정확히 할 수 있냐, 이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장은 코스피 실적 이제 추정치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없는 시장, 그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투자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다. 저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되게 저한테 깊은 통찰을 줬습니다. 저도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큰 공부가 됐고요. 이것을 보면은 S&P 이제 500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생각했던 그 영업이익 추정치와 연말까지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연초 되게 실적 추정치가 높았다가 점점 연말에 갈수록 내려가죠. 이때 한번 오르는 경우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럼 한국의 낙관 편향이 매우 심함. 연초에는 우리나라 이만큼 돈 많이 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연말에는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산업 특성상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섹터의 비중이 높다.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대외 기업의 본연의 가치보다도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런 채찍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효석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그리고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글로벌 교역량 하락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덜 감소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중국과 한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수혜 섹터가 반도체, 제약, 바이오, 가전, 전기차, 화학 이런 섹터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매월 첫째 날 ISM 미국에서 발표되는 거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되는데 이거는 금리 연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린 뭐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알면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되게 신선했던 것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발표한 지표를 세계에서 주목한 게 있대요.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한국의 수출 지표. 골드만삭스도 10대 선행 지표 중에서 이것을 꼽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빨리 나온다. 12월 수출 지표를 하루 만에 마감시켜가지고 1월 1일 발표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속. 투자는 결국에는 정보 싸움이라 했잖아요. 누가 더 빨리 그 정보를 입수하냐. 선취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빨리 나온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 앞서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신뢰도가 없다는 거였는데 10일, 20일에 거쳐서 두 번에 거쳐서 잠정지를 발표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과거보다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시장의 중간재 비중이 높고 앞서 말했듯이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한국 시장을 보면은 그게 많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저도 투자의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변동성이 높은 이익 추정치 때문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효성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원인이 그게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시장 자체 코스피 S&P 500 이런 시장 자체가 아니라 회사 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 외부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기업 자체가 성장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의 자료인데 2010년 말과 현재 지금 코스피 산업 비중의 변화예요. 반도체, 전기, 전자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산업재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 언택트,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는 정말 채찍 효과가 컸다고 하면은 점점 외부 요인과 상관없는 그런 섹터들이 요즘엔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이제 투자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를 보시면 이 원 저자가 이효석님이 더 잘 설명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중위험, 중수익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투자처를 가장 좋은 최적의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고위험, 고수익 쪽으로 가는 게 최적의 투자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최적의 투자처가 바뀌고 있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제 2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앞으로 3장, 4장, 5장 정리하면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